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 시장의 맥박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그러니까 최신 시장 분석 보고서나 뉴스 기사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요. 최근 주식시장하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흥미로운 흐름들, 그리고 그 이면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시장이 요즘 좀 변화가 많죠.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 변화가 좀 있었고요. 또 주목받는 업종들, 그리고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 특히 서울시장 변화랑 정부 규제의 영향까지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 속에서 핵심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건져 올리는 것, 그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복잡한 데이터 속으로 한번 같이 뛰어들어 보시죠. 네, 좋습니다. 먼저 주식시장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4026.45로 마감을 했네요. 전일 대비 0.55% 상승 마감. 네, 일단 소폭 반등을 했죠. 전날 낙폭이 사실 꽤 컸었는데 일단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에요. 특히 보니까 2차 전지나 금융 쪽, 이쪽이 지수를 좀 방어하는 데 힘을 보탰다. 뭐 이런 분석이 보이네요. 네, 맞아요. 그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건요. 같은 날 코스닥은 898.17로 마감하면서 0.41% 하락 마감을 했어요. 아, 거긴 또 빠졌군요. 네, 코스피랑은 완전 정반대의 길을 걸었네요. 이게 같은 시장인데 이렇게 방향이 엇갈린다는 건 글쎄요, 뭔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어떤 힘겨루기? 아니면 시각 차이? 이런 게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혹시 거래량이나 다른 지표에서 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 코스피가 오르긴 했지만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은 오히려 그 전날, 그러니까 크게 하락했을 때보다 줄었어요. 아, 정말요? 상승했는데 거래는 줄었다. 네. 인베스팅닷컴 같은 곳 11월 6일 데이터를 봐도 그런 패턴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아, 이제 괜찮구나 하고 안심하고 막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죠? 오히려 일단 반등은 했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다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심리, 이게 깔려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승 에너지가 막 강하게 분출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신중한 반등이었네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웃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섹터가 그냥 지수를 간신히 끌어올렸다, 이런 형국에 좀 가까웠죠. 아, 어떤 섹터가 주로 그랬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 분석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쪽은 이날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회복에 기여를 했어요. 네? 하지만 동시에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네이버 같은 대형 기술주 있잖아요. 거기는 그날 4, 5%대라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거든요. 오히려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은 거죠. 와, 4~5%면 정말 큰데요? 그렇죠. 이렇게 종목별로 또 업종별로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아, 단순히 지수만 보고 시장이 반등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그림을 놓칠 수 있겠네요. 이게 마치 표면은 잔잔해 보여도 물밑에서는 특정 물고기 때만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호수 같다고 해야 할까요? 네, 비유가 적절하십니다. 코스닥 중소형주 역시 개별적인 뉴스나 아니면 공모주 청약 같은 그런 이슈에 따라서 제각각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니까요. 진짜 시장 전반에 온기가 퍼졌다기보다는 특정 테마나 스토리를 가진 곳으로만 자금이 좀 집중되는 그런 쏠림 현상이 뚜렷해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번 코스피 상승을 기술적 반등의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해요. 기술적 반등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요, 기업의 어떤 실질 가치나 경제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좋아져서 오른다기보다는요,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가격이 좀 되돌려지는 현상, 이걸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그냥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이런 느낌이군요. 네, 그렇죠. 따라서 이런 반등은 사실 지속성이 좀 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흐름은 좀 불투명하겠네요.
네,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가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같은 특정 대형주의 약세가 만약 계속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외부 변수들 있잖아요. 외부 변수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라던가 국제 유가가 갑자기 급등락한다던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진다던가 혹은 국내에서 부동산 정책이 또 추가로 발표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렇죠. 변수가 참 많네요. 네, 이런 변수들이 발생하면 시장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좀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의 무게를 두면서도 여전히 이런 외부 변수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테마가 시장을 좀 이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차별화 장세가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중기적으로 본다면요. 역시 시장의 관심은 어떤 성장 스토리가 있는 분야, 이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아니면 인공지능, AI 관련 산업, 혹은 뭐 차세대 반도체 같은 분야들이죠. 아, 역시 성장주 쪽이군요. 네, 이런 분야들은 단순히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제 실적 개선 가능성,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좀 뒷받침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펀더멘털이라는 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뭐 예를 들어 매출이나 이익, 자산 상태 이런 걸 의미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수급, 그러니까 해당 주식을 사려는 힘하고 팔려는 힘의 균형, 이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펀더멘털도 괜찮고 수급도 좀 받쳐줄 수 있다. 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요. 아무리 성장성이 좋은 산업이라도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큰 흐름은 무시 못하죠. 네, 특히 금리 인상이라던가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 그리고 정부의 산업 정책이나 규제 변화 같은 이런 외부 요인에는 여전히 민감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커요. 이건 더 큰 그림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개별 기업의 실적만큼이나 이런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 이게 얼마나 지속되고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전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주식시장은 결국 기술적 반등이라는 좀 제한적인 회복 속에서 업종별 차별화, 그리고 외부 변수에 대한 높은 민감성, 이게 막 교차하는 복잡한 국면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주식시장만큼이나 정책과 심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다른 주요 자산시장이죠.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도 참 할 얘기가 많죠.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자료를 보니까요. 11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7%, 전세 가격은 0.08% 상승했습니다. 상승 기조 자체는 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속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의 변화가 좀 눈에 띄는데요. 아, 서울은 좀 다른가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0.19%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 상승률인 0.23%보다는 낮아진 수치예요. 아, 상승폭이 줄었군요. 네, 벌써 2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줄어든 건데요. 물론 여전히 오르고는 있지만 그 오르는 힘, 뭐랄까 상승 탄력이 이전보다는 좀 약해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열기가 약간 진정되는 국면일 수 있다는 거죠.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걸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전세 시장이에요. 아, 전세 시장이요? 네. 매매 가격 상승폭은 둔화되는데 전세 가격은 여전히 0.08% 상승하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전세는 계속 오르는군요. 그렇죠. 만약 이런 전세난이 계속된다면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들의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계속 오르는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일부 세입자들이 이럴 바엔 차라리 그냥 집을 사자. 이런 생각으로 매매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없을까? 이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앞으로 매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와, 확실히 그러네요.
매매 시장 자체의 동력은 약간 약해지는 것 같은데 전세 시장 불안이 오히려 매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 상당히 흥미로운 역학관계인데요. 네, 그렇죠. 복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요. 지역별 온도차도 더욱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소위 풍선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 관찰되는데요. 아, 풍선 효과요? 네, 기존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한강 벨트 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같은 곳들. 이런 곳들은 오름폭이 좀 주춤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좀 자유로운 경기도 일부 지역들, 가령 구리시나 화성시, 동탄 신도시 같은 곳들은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예상대로 정책의 영향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 연관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했던 10.15 대책 같은 특정 지역의 과열을 막기 위한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들, 이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죠. 아, 규제 때문에 수요가 이동했다. 그렇죠. 정부가 특정 지역을 딱 규제 지역으로 묶거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그 지역에서는 주택 구매나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으로 가려던 수요나 아니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어딘가 다른 출구를 찾게 되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인근 지역으로 막 몰려가면서 그 지역의 가격을 밀어 올리는 현상. 이게 바로 풍선 효과입니다. 네네. 이번 주간 동향 자료에서도 그런 패턴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정책의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의 정책 발표 하나하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지역별 시장의 수요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책 변수가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죠. 정말 정책의 힘이 크네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규제 강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는 과열을 잡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설사들의 사업성 악화로 이어져서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아, 공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네. 또한 인허가나 착공 물량 감소는 결국 미래의 분양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규제의 단기적인 효과와 함께 장기적인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는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규제로 인해서 어떤 지역을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다른 지역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는 풍선 효과, 그리고 장기적인 공급 위축과 가격 상승 우려까지. 아, 부동산 시장 역시 안팎으로 여러 변수들이 정말 얽히고 설켜 돌아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복잡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두 시장의 흐름을 함께 놓고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공통적인 맥락이나 중요한 교훈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두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는 바로 정책과 거시환경 변화에 대한 극도의 민감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민감성이요? 네, 주식시장은 아까 살펴봤듯이 금리나 환율 같은 금융시장 지표, 그리고 글로벌 경제 동향에 거의 실시간으로 반응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은 특히 정부의 규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지역별로 명암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이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영한다는 건 결국 예측 가능성이 낮고 단기적인 변동성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속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흐름은 차별화의 심화입니다. 차별화요? 네. 주식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철전지나 AI처럼 특정 성장 스토리를 가진 섹터로만 관심과 자금이 막 집중되고 다른 많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쏠림 현상이 심했죠. 부동산 시장 역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비규제 지역 간의 가격 상승률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요.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건 이제 단순히 시장 전체의 평균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투자 방식. 예를 들어서 시장 지수만 추종하면 된다거나 어디든 오르겠지 이런 식의 접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숲 전체를 보기보다는 그 숲을 이루는 개별 나무들,
그러니까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지역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현미경적 시각이 중요해졌습니다. 동시에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의 필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큰 흐름보다는 개별 섹터와 지역의 좀 미시적인 움직임에 더 주목해야 하는 시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변동성이 크고 차별화가 심화되는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듣고 계신 분들의 고민도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제 거주 목적으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하고 또 투자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의 접근 방식은 좀 달라야 할 텐데요. 오늘 분석한 자료들을 토대로 각각 어떤 점들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할지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구매를 고려하시는 실수요자분들의 경우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서울 지역의 매매가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다는 점은 일단 숨 고를 시간을 좀 벌어주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전세가격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인건비나 자재값 상승 등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이걸 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고려할 게 많네요, 정말. 그렇죠. 따라서 시장 분위기에 막 휩쓸려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본인의 자금 여력이나 상환 능력 등을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안정성에 좀 더 무게를 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회를 엿보되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실수요자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신중하게 접근하라.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어떨까요? 반면에 투자 목적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정부의 정책 변화, 특히 규제의 향방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역시 정책이군요. 네, 규제가 강화된 지역은 단기적으로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발생하는 풍선 효과, 이걸 기대하고 투자에 나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풍선 효과는 정책이 또다시 바뀌거나 혹은 전반적인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가격 급락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아, 풍선 효과도 위험할 수 있군요. 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라도 단기간에 가격이 너무 급등하거나 청약 경쟁이 과열되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런 정책 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요. 전반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자금 조달 환경의 변화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익률 기대와 함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좀 균형 있게 평가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실수요자는 당장의 가격 변동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에, 투자자는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결국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핵심은요,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 내부의 차별화가 뚜렷해진 현 상황 속에서 특정 섹터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깊이 있는 이해도,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에 따라가거나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해서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예기치 못한 시장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죠.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가 기술적 반등을 보이긴 했지만 거래량 감소나 네이버 같은 일부 대형주의 부진에서 볼 수 있듯이 좀 불안정한 모습도 함께 나타났고요. 2차 전지 등 특정 업종 중심의 뚜렷한 차별화 현상도 확인했습니다. 네, 시장의 온도차가 컸죠.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상승세가 유지되었지만 서울의 매매가 상승세는 2주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규제를 피한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역별 온도차가 커졌고요. 네, 전세 강세도 계속됐고요. 아, 맞습니다. 또한 매매 시장의 변화와 별개로 전세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시장 모두 정부 정책이나 금리, 환율 같은 거시경제 변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현재 시장이 국내 정책이나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요. 만약 앞으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종류의 글로벌 이벤트,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의 급부상이라던가 지정학적 갈등 심화 같은 거요. 이런 게 발생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추가적인 정책 변화, 예를 들어 산업 지원 정책이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같은 게 나타난다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자산별, 지역별 차별화 현상, 이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더 진화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뒤바뀔 수 있을까요? 와, 정말 큰 질문인데요. 네, 이러한 근본적인 불확실성 자체를 우리의 투자 혹은 내 집 마련 전략의 중요한 고려 변수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시장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불확실성 자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오늘 이 심층적인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장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변화할 테니 저희도 계속해서 그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